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일러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저에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2세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2세가 태어나서 아내와 아이에게 조금 전념을 하고 싶어서 지난주 방송을 못하게 되었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고요. 그리고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자라면은 이 메시지들을 다 캡처를 해서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정말 행복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신 만큼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앞으로 보답을 해드리겠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이벤트가 또 있었어요. 바로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이번 달 말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어 왔었지만 이번 달 말부터 실시하겠다고 공표를 지난주에 한 거였죠. 그런데 최근에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유동성 장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이 하나의 이유였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 이런 우려를 지나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메시지를 남겨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 더 나아가서 과거에 비슷하게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을 때 업종별로 어떠한 섹터가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는지, 그리고 S&P 500을 제 영상을 보시고 모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S&P 500을 모아가는 관점에서 어떠한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하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한 고민을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총 4번의 양적 완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신문을 보시면 QE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QE는 퀀터테이티브 이징의 약자로 양적 완화의 약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양적 완화는 총 4번이 있었는데요. 2008년 11월에서 2010년 3월, 2010년 11월에서 2011년 6월, 그리고 2012년 10월에서 2014년 9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팬데믹 때 양적 완화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양적 완화 이후에 테이퍼링,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야 할 변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금리 인상도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다만 이 금리 인상을 몇 번을 할지, 그리고 그 폭은 어떻게 될지, 그것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지 금리 인상은 거의 될 것이 예견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이 앞에 3차례 모두 해서 진행을 했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기에만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하고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기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시기의 양적 완화, 그리고 테이퍼링을 한 이 시기가 과연 최근에 이 시점하고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경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GDP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잖아요. 세 번째 양적 완화 시기와 그리고 최근의 양적 완화 시기,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는 이 분위기 상황에서 유사성이 있었어요. 이 표는 우선 GDP 상승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GDP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양수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GDP 상승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하게 증가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GDP가 꾸준하게 양수값으로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분위기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이 세 번째 양적 완화 이후의 테이퍼링 시기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 시기에 어떠한 업종이 수익률이 더 좋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표가 약간 어지럽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짙은 남색, 이게 S&P 500의 수익률이고요. 이게 한 달 기간 매달 월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개시한 이후에 월별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S&P 500이 짙은 남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이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짙은 남색보다 위에 위치한 업종 같은 경우는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남색보다 더 위에 많이 위치한 색깔이 어떤 게 많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짙은 회색도 많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색이라고 하죠. 이 녹색 같은 이 올리브색도 많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은 부동산 섹터였고요. 그리고 올리브색은 IT 섹터. 그리고 짙은 회색은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세 번째 양적 완화 시기 이후에 테이퍼링을 했던 이 시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하기 이 직전까지는 S&P 500보다 수익률이 대체로 좋았던 섹터가 헬스케어, IT, 부동산 섹터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표로 좀 더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S&P 500의 수익률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는 6.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는 3.6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섹터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헬스케어 섹터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IT, 그리고 부동산 섹터였다는 것을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좀 더 요약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헬스케어, IT, 이 부동산 섹터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좀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데 이 ETF에도 이미 충분히 정보기술, 그러니까 여기 IT로 표현된 정보기술 섹터의 투자 비중이 제일 높아요. 특히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시면은 40% 이상이 정보기술 섹터에 투자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때 분위기가 지금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저소득 계층들이 좀 더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 헬스케어 섹터의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오바마 케어의 하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도 제외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것은 부동산 섹터에 대한 투자인데요.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요. S&P 500에서는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에 대해서 좀 더 투자 비중을 높여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여러 상업용 부동산도 있지만 주택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2008년에서 9월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이 추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에 기준금리인데요. 이 시기에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단순하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도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 그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약간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펀드에 대해서도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는 이렇게 빠져나갔던 것보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져서 플러스가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테이퍼링 실시라든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국 부동산 섹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직접 돈을 싸들고 미국에 가갖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미국 부동산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대체로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물론 세금 문제도 있고, 어찌됐건 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리츠 투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츠 투자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그리고 이거는 신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큰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소액 투자자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도 발생할 수도 있고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수익을 다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그냥 상가 사고 아파트 사고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의 리츠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셀타워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통신사의 기지국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셀타워를 세우기 위해서는 통신사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요. 이 땅 위에다가 이 셀타워를 세워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하고 셀타워를 세우면은 큰 돈이 들잖아요. 물론 통신사에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셀타워를 한두 군데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 자산에 돈이 너무 많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매입하고 셀타워를 세운 이거를 리츠 회사에다가 파는 거죠. 리츠 회사에서는 이걸 매입을 하고 통신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부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도 있어요. 은행이나 통신사나 이런 데서는 고객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세울 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이런 리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물류센터인데요. 여러분들 그 고향 스타필드 가시면 옆에 쿠팡 물류센터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커머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물류 창고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이 물류 창고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리츠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류센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리츠는 아마도 고객사가 뭐 아마존 같은 이런 이커머스 회사가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리츠들이 있는데요. 이 리츠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ETF가 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VNQ와 타이거 리츠 ETF인데요. 원래는 VNQ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가장 유사한 컨셉의 국내 상장 ETF를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 두 ETF를 비교해보면요. 운용사는 VNQ는 앞에 V가 있잖아요. 보통 앞에 V가 붙은 ETF는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ETF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VNQ는 2004년에, 그리고 타이거 리츠 ETF는 2018년에 상장을 했고요. 운용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VNQ는 약 56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타이거 ETF는 1,750억 원 정도입니다. 추종지수는 사실 원래는 두 ETF의 추종지수가 MSCI US 리츠 인덱스를 따랐는데요. 2018년부터 VNQ가 다른 지수를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익률을 제가 따로 이제 비교를 해보겠지만 한 2019년부터의 수익률이 비교가 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수 같은 경우에는 VNQ가 더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뱅가드 ETF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0.12%,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는 보수는 0.24, 그리고 기타 비용이 0.09% 정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총 0.34%로 VNQ 대비해서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에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수익률도 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VNQ는 2.45%,
타이거 ETF는 2.66%로 타이거 ETF가 조금 더 좋은 배당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VNQ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투죠. 그러다 보니까 환 노출형 투자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여기 H가 붙었죠. 환 해지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 환 노출이냐 환 해지냐 이 선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환 노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도 수익률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환율이 높을 때는 환 해지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환율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 노출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의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율에 의한 수익까지 추가적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환 노출형 상품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ETF의 탑10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 탑10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타이거 ETF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VNQ에 포함이 돼요. 앞에서 VNQ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타이거 ETF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들이 VNQ에는 포함되고 더 많은 기업들을 VNQ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ETF의 성과를 한번 볼 텐데요. VNQ와 타이거 ETF가 따르는 지수가 원래는 똑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2019년 이후에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종목 수가 적은 게 더 큰 수익률을 보일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VNQ가 더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더 높은 수익률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VNQ에서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개의 ETF를 집어서 한 군데다 투자하라고 한다면 VNQ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VNQ는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 등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타이거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미국 리츠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투자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VNQ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작년 9월 이후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고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VNQ의 투자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전까지 S&P 500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부동산 섹터에서 보였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자산 배분 목적이에요. S&P 500의 부동산 섹터 비중이 2.62%에 불과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투자 비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확률이 높아진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자산 배분의 목적으로서 VNQ에 투자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P 500 ETF에 투자를 할 때 VNQ와 함께 투자하는 것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죠.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감당하는 위험,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수익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위험 대비 수익률에서는 S&P 500 단독으로 투자를 할 때보다는 VNQ와 함께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2014년, 15년만 봤을 때는 VNQ를 많이 섞는 게 더 나은 성과를 보였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는 SPY에는 92.94%, 그리고 VNQ에는 7%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이 위험 대비 수익률에 있어서 가장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과거에 부동산 섹터에 그 투자를 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해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리츠보다는 S&P 500과 같은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더 낫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자산 배분의 목적, 좀 더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목적에 의해서 15%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매수하는 게 나는 너무 복잡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금리 인상의 폭이 어떻게 되고 횟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그 변수들이 생기면서 등락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등락이 커졌을 때, 급락을 했을 때 S&P 500 ETF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VNQ의 투자 목적을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의 관점 그리고 S&P 500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내용을 설명드린 내용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판단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